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반장 임종혁입니다. 8월의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이야. 오늘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과거 4월 달에는 이제 관세 쇼크로 한국 증시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 8월 첫 거래부터 이번에는 과세 쇼크로 충격과 공포의 급락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 진단 명확하게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클리닉도 아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상담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강재원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두 분과 시황 분석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긴급 진단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두 분과 자세한 시장 진단 먼저 해볼 텐데요. 지금 6월에 세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또 낙폭이 체감상 더 큰 기분인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 오늘의 이 조정이 하루짜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보세요? 우선 과거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난 다음 날 주가가 많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저는 이제 결과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성 움직임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는 얘기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부 보도와는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집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또다시 이제 세제 개편 특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도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또 발언을 했던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에 대한 하락은 조금 과한 하락이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조정을 빌미로 해서 이런 제한적 흐름을 좀 이어갈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박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여기에서부터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호관세율 20% 통보받은 대만 증시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가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유달리 많이 급락한 배경, 핵심 배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제 개편안 쇼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드시 세제 개편안 쇼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어차피 빠질 자리였고 원 달러 환율도 1,400원 돌파했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원 달러 환율은 상승 재료가 하락 재료보다 더 많기 때문에 환차손을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현재 시점에서 강재현 그 파트너님께서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과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것 자체도 시장이 오늘 하락이 4% 전후의 하락이니까 굉장히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분명히 일조는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위로 올라간 모멘텀이 사실 없었죠. 왜 그러냐? 시장에서 우리가 7월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관세부터 해가지고 통화정책에 있었고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이벤트가 딱 끝났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을 타결해서 15% 만들었고 캐나다라든지 다른 일부 국가 같은 경우 관세를 높였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끝났는데 문제는 이 불확실성이 끝나면 시장은 이제 뭘 볼 거냐라고 볼 때 경기와 실적을 볼 겁니다. 그러면 경기란 부분 생각할 때 불과 우리가 7월 중순에 미국의 CPI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7%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앞으로 관세가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지수는 더 올라갈 것이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치는 더 낮아진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과하게 올라갔죠.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4% 받았다. 사실 우리가 5월 달부터 이번까지 올라간 상승폭이 지수가 30% 올라왔습니다. 네. 지수 30%라는 수치는 사실 굉장히 이게 오래 기간에 걸쳐서 올라온 수치가 아니라 단 3개월 만에 올라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발생돼서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동안 시장에서 차별화 장세가 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중심한 2차전지나 일부 시총 최상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중소형이나 개별주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이 오히려 떨어진 케이스죠. 소외를 받던 케이스죠. 문제는 시장에서 이렇게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들이 빠진다 할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냐? 시장이 좋으니까 오히려 신용도 늘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객탁급은 제자리였는데 신용도 많이 늘어났었죠. 그게 오늘 한 번에 좀 나타난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기준이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왜 코스피 200 지수를 보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의 거의 99%는 코스피 200 종목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수가 3,300을 얘기하지만 실제 2021년도에 고가 라인 때가 이 코스피 200 지수로는 44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를 넘어가서 지지 테스트를 받느냐, 이 자리에 맞고 떨어지느냐 그 기로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고가 라인 때는 결국 뭐냐? 돌파 실패를 하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승이 워낙에 가팔랐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떨어질 거냐 볼 때 직전에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직전에 이 자리대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40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400포인트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얘기할 때 3,000포인트 초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오늘 빠져서 3,120이기 때문에 3,000이라는 자리대 해봐야 3, 4%인데 그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관점이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럼 조정을 받고 나서 앞으로 안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고 연준 고가를 다시금 넘어갈 거고 국내 신고가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오는 자리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가 조정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전략 또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강재현 그 파트너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되게 우회적으로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막상 여기서 더 빠지면요 개인 투자자들 약간 좀 멘탈이 붕괴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약간 희망의 단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얕은 조정 받고 갑자기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희망의 단서가 있다면은 이상은호 파트너님 어떤 게 있을까요?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있죠. 하루 빠졌다고 있죠. 막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증시 활성화 정책 자체를 지금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정책 기조를 보면 이 부동산에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눌러 앉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투자가 되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대한 이 큰 흐름 자체를 이제 바꾸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고 현재는 이제 이런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정부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 대통령실이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올랐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무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것도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상당한 숙제거리를 안겼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현재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대통령의 의중을 이 여당과 야당 측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정책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현재 이런 대신 조정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뭐 3,000포인트 전후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좀 잡을 수 있는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가 2021년도에 3,000포인트 갔던 것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2021년도에 시장이 올랐을 때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던 시장이고 네.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주도를 해서 올랐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가면서 올랐던 종목군들을 보면 배당주라든지 또는 이제 저PBR주들 이런 현금성 자산이 좀 풍부한 기업들이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말인즉슨 과거 2021년도와 지금은 좀 질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포트에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저PBR주라든지 또는 고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 정책과에 대한 일치성을 많이 내세우는 기업들이 저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있는 섹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져있는 AI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제 개편 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뭐 저PBR이나 고배당주, AI 쪽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아까 강재원 파트너께서도 예. 뭐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사실 굉장히 시총 상위주들 거의 다 빠졌거든요. 거의 다가 아니고 다 빠졌는데 이런 낙폭과대주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이 있을지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조방원 중에서 이제 조선 대표 기업 하나오션은 올랐어요. 네. 하나시스템도 뭐 K방산 대표 기업으로서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오늘 급락장에서 선방한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네. 펀더멘탈은 뭐 훼손되고 있지만 그래도 악재가 과반영돼 낙폭과 대주를 공략해야 되는 건지 그게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월달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가 7월이 종료되었는데 제가 하반기 시장에서 제가 딱 보는 핵심 키워드는 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그동안 원래 수출 이익 규모가 큰 수출주 이쪽이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관점이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저는 이렇게 딱 꼽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지수와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업종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조선방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지금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당연히 잘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한번 조정을 걷고 그 다음에 증시가 위로 간다 했을 때 누가 할 거냐? 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시장을 볼 때는 원래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볼 때 좋은 게 뭐냐라면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자동차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틀어서 수출 관련 대형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뿐만 아니라 사실 다 빠졌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빠질 때 특징이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인데 이게 좀 잡힐지 모르는데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여기 보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파생을 하신 분들은 만기 이후로 많이 따지는데 만기 이후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 4조 6천억을 매수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 전체가 다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는데 여기 뭐 금융 투자가 있죠. 금융 투자가 7월 16일부터 최근 3주 동안에 2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투자의 물량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베이시스가 약화되면서 이 물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대형주 중심 다 빠졌냐 보면은 어제 오늘 여태까지 계속해서 금융투자 외인들이 매수했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금융투자 물량이 쏟아지는 거를 어제는 외인들이 받아줬고 오늘은 안 받아주니까 외국인과 동동으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물량이 지금 얼마 정도 더 소화를 해줘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약 1조 3천억 정도 더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물량이 떨어지면은 그럼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은 많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상로 이제 파트너님께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배당주에 대한 언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을 뜯어봤더니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30. 너무 맞아요. 높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하향 조정이 돼야 배당주들의 투심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하향 조정 가능할까요?
너무 높잖아요, 지금. 예. 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죠. 근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아까요. 그죠? 그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관련해서 민원도 저도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여당 측과 야당 측에도 민원을 넣었었고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렇게 이제 민원도 많이 넣었던 그런 기억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현재 이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이제 25% 이상을 원래 상위로 하고 그걸 만약에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30%에서 35%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35% 또는 이제 38%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는 하나마나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우리가 이 배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할 때는 저는 이건 지금부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어떤 정책을 현재는 증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먼저 좀 더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쓰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뭐 효과 자체가 조금 너무 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돼가지고 보완되는 정책이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는 쓰나마나한 정책을 써버리고 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지부진하게 나타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보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이 방송을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네. 좀 울림이 있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입법 예고해야 되고 차관회의 해야 되고 국무회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국회에 제출하는 구조인데 아직은 프로세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좀 낮춰주고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이면 너무 낮잖아요. 이걸 한 30억대로 올려주고 이런 식의 어떤 판단 수정 절차가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장이 오히려 나이스하게 얕은 조정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우리가 읍소하는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 또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이 잘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황 조금 짚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69,000원이고요. 분할 매도할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 대비 그래도 선방한 편입니다. 오늘 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빠졌으니까요. 네. 3%대라기면은 선방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강재현 파트너님께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장 대비 선방한 것도 맞고요. 네. 시장 대비해서 7월 달에 월등히 강했던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뭐 테슬라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계약도 맺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늘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그 약점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부분이 다시금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받아쳤다라는 관점도 있고 그것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장보다 더 약하게 빠질 가능성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이닉스와 좀 다릅니다. 제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약간 역의 관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졌다 해서 삼성전자 더 빠지거나 그럴 일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위치냐면 앞전에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 강하게 움직일 때 이때의 매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단 자리 때 73,000 초반 자리가 앞전에 이 상단 자리였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이 자리대를 한 번에 올라왔어요.
중간에 과정이 매물소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한 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물소하는 과정이 잠깐 들어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이 라인 때 무난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분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어느 정도에서 하셔야 되면 8만 원 이상부터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오,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갈 것이다. 뭐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요. 그 테슬라 차세대 AI 반도체 네. 그 위탁 생산 계약 체결했잖아요.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또 대규모 계약을 또 체결시키다 보면은 언젠가 뭐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또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파운드리 사업 부분 희망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너무 어둡잖아요. 사실 예. 수율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예.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 파운드리 쪽이 이게 지금 당장 수율이 안 나온다 해서 안 하면 답이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올 때 실제로 대규모로 생산을 하는 체제를 자꾸 하다 보면은 거기서 개선이 되는데 이 대규모를 하려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테슬라가 대규모 계약을 던져줬기 때문에 이 대규모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율 개선도 될 것이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사실 예전에 TSMC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가 앞으로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삼성전자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 부분은 내년에 뭐 흑자 전환하고 그리고 내년도 HBM4 시대가 돌아갈 때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면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가는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전망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일단은 걱정하지 말자. 분할 매도는 뭐 8만 원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5천 원. 아이고, 12만 5천 원이요. 그래요. 그리고 네, 20% 정도, 한 30% 정도 되겠네. 네. 30% 정도 있으시고, 네. 오,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겠어요. 맞아요. 아. 2년 넘었죠? 2년 넘으셨고, 네. 그러면 중간에 조금 뭐 매수를 더 하셔서 지금 30%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처음에는 한 14, 5만 원 됐었는데, 물타기를 해서 12만 5천 원까지 내려놨는데, 그러고부터 자꾸 내려가니까 물 탈 네.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러셨구나. 이미 물타기를 한번 하셨고, 지금 사실 어떻게 파실 수도 없을 것 같고, 대응 전략을 저희가 조금 맞아요. 한번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그러게요. 저희가 네.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에코프로 같은 네. 경우에는 그죠 뭐 K 배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이상로 파트너님. 네. 이상로 파트너님이 아마 에코프로에 대한 솔루션을 가장 잘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2017년도에 에코프로가 예. 그 분할되기 전부터 제가 이 에코프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관세 협상안에 대해서 2차 전지 분야도 이 관세 협상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현재 이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성장성만으로도 주가가 상당폭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정폭이 상당히 깊게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은 이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마진폭이 개선되고 대신에 리튬 가격이 빠지게 되면 마진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과거 대비해서 현재 리튬 가격이 상당 부분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던 부분이고요. 대신에 제가 여기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대한 이 리튬 가격이 과거 테슬라가 그 테슬라를 출시할 때에 대한 리튬 가격만큼 빠졌다가 현재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리튬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미국과에 대한 협상안으로 일부 포함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지도를 크게 봤을 때 해안가 지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주들이 분포를 하고 중간에 우리가 테네시부터 미시간부터 이제 쭉 꾸준히 내려오는 전기차 벨트가 존재합니다. 조지아까지. 그 라인들은 보면 배터리 공장과 자동차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중요 국책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저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뭐 한 번씩 밥 먹는 돈이라도 아껴가면서도 저는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단가를 그래도 낮추는 전략이 네.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10만 원 밑으로 낮춰 놓으시면서 조금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길게 잡으셔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사실 지금 자리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보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구간 추가적인 매수를 하십사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우호적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은데 사실 리튬 가격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리튬 가격이요. 바닥권 탈출해야 돼요. 지금 바닥권 탈출 초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내리고 있는데 네. 리튬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저가 원재료가 투입되고 그리고 출하 단가가 상승하는 사이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K배터리 주요 기업들, 그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역할로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젠가 전기차 캐즘은 극복될 거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언젠가 개선될 수 있다. 그 시점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점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10만 원 밑으로는 평단가를 조금 낮춰놓자 이렇게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알테오젠을 네, 45만 9천 원에 네. 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산 지가 며칠 안 됐고요. 네. 앞으로 장래성이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5만 9천 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조금 궁금하신 거고 그러면 알테오젠 조금 더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길게 조금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잠깐 조금 보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중장기로. 중장기로. 네.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전략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와우, SC제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알테오젠. 스토리는 좋은데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 했을 때 지금 성장성이란 부분하고 뭐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그거는 사실 너무 좋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지금 이 종목인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준비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거래소로 이전 상장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거래소에서 제값 평가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 2위 막 그 수준을 왔다 갔다 했었다가 거래소로 넘어와서 실제로 코스닥에서 받았었던 그 평가만큼 거래소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네.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자라는 쪽이 코스닥의 시장 자체가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성장이죠. 성장 유망주입니다.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성장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은 실적과 밸류가 더 우선시하는 것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이전한다 했을 때 그 전까지 한번 모멘텀 볼 수 있겠지만 거래소 이전된다 해서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사신 게 얼마 전에 사셨는데 얼마 전에 샀을 때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소 이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협약 등등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강세 뛰었을 때의 그 가격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되면서 저는 45만 원 정도 자리대 이상은 한 번은 어렵지 않게 올라온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밑으로 좀 더 빠진다가 되면은 그때 좀 많이 고난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만일 알테오제이 40만 원 자리대를 내려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단기 위에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코스닥 지수를 제가 잠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현재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알테오제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잠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770선 초반 자리대 딱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대가 거래소하고 달리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 깨지냐 안 깨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는 코스닥이 계속해서 위냐 아래냐를 경계를 만들었던 딱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딱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 자리대를 많이 깨게 되면은 코스닥이 추가적인 조정이 750선까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윗자리 매물을 넘어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하락은 조정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테오제는 저는 45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정리하신 쪽으로 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좀 약간 소수 의견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바이오주 친화적인 네, 전문가로서 저도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알테오젠은 SC제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2개 있어요.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근데 알테오젠의 그 SC 그 기술을 적용한 게 키투르다 SC고, 키투르다는 압도적인 넘버원 그 의약 품목, 단일 품목이거든요. 이 키투르다 SC가 이제 내년도 되면은 좀 처방이 좀 될 겁니다. 많이 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침투가 되고 2, 3년 후에는 아마 매출액이 엄청나게 뜰 거예요. 그때쯤 네. 되면은 알테오젠이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에너투라고 있습니다. ADC 블록버스터인데 에너투도 지금 SC 제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SC 제형 기술을 동사가 지금 제공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키투르다 SC, 에너투 SC가 전 세계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건 좀 장기적인 스토리인데 일단 네. 기술적으로는 강재현 그 파트너님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스토리적인 것은 저의 의견을 좀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테오젠 뭐 성장성이나 기술력은 굉장히 얘기 많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45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고요. 40만 원 이탈하는 거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요? 네. 네. 지금 매수가는 17만 4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근데 20%. 언제까지 좀 올라갈래나 아니면 답답해가지고 전화 드려봤어요. 매수하신 지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2년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매도 그거를 놓치신 거네요. 예.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17만 원 부근에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도 한번 전망을 살펴봐 드릴게요. 매수가까지 올지. 네. 네. 와, 이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최강자인데 주가가 네. 너무 뭐라 그랬죠? 헤비해요, 움직임이. 좀 무겁습니다. 네. 자, 이 기업 과연 언제 날렵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이상로 파트너님께서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셀트리온이 우리 시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보장하지 못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보다 이 회사 내용을 더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잠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2023년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진행되면서 고점이 딱 정해져 있는 차트입니다. 그죠? 고점이 18만 원대가 이제 고점이 형성돼 있는 거고, 이제 저점 같은 경우에 15만 7천 원대가 이렇게 이제 형성돼 있는 차트인데, 우리가 여기에 따라 이제 변동폭 자체가 20%가 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급락이 나오면 주가는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대신 기간으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은 차트가 될 때는 이것을 뚫고 올라갈 때도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뭔가를 크게 창출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세는 꾸준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시장은 기대하는데 항상 그 바운더리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익을 조금 바라신다면 좀 더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제 우리 18만 원대를 돌파하는 것으로 한번 확인하고 네.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좀 투자하신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방법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셀트리온도 역시 좀 약간 약간 부정적인 거죠? 약간. 예. 중립이야. 보다는 예, 천천히. 중립이야. 맞죠? 굿은 아니잖아요. 굿은 나패드. 예, 예, 나패드 정도 보시는 나쁘지는 거죠? 않지만 예. 굳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무거워서 좀 네. 날렵한 종목들이 시장에 그죠. 질비하니까 그런 네. 경우로 좀 초과 수익 성과를 추구하자 그죠, 그죠.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셀트리온이 박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펜트라가 유의미한 매출액을 창출해야 되는데 아직은 매출액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진펜트라 미국 매출액 추이를 좀 관찰하면서 기술적 분석 잘하시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조정의 특성상 회복도 조금 천천히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쉬우시겠지만 다른 쪽에서 수익을 보시는 게 예, 어떨까? 좋습니다. 예. 저도 세트리온에 대해서 사실 뭐 두 분의 의견하고 그게 차이는 없는데 네. 세트리온은 제가 생각할 때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이제 19만 원 전후라는 자리 때 넘어갈 수 있는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다른 생각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세트리온, 그러니까 지금 법이 아직까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결정이 안 났는데 자사주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에 대한 소각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는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최근 2년 동안에 계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사주는 매입했는데 소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법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모았었던 자사주 매입한 부분을 소각한다 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모멘텀이 한번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그때가 한번 위로 세게 나온다 되면은 그때가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9월이잖아요. 9월이죠. 그러면 지금 8월 달 현재 시점에서 셀트리온은 오히려 더 모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모으는 건 그건 아니고요? 갖고 가시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그 동조라는 게 셀트리온이라는 이쪽이 지금 실적이 사실 다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둘이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만큼 성장성과 이익을 잘 못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매출 성장과 이익을 보여주니까 우상향이 되지만 세트리온은 그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트리온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획기적인 뭐 아까 얘기했었던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유지하시다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 상단에 넘어가는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파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자사주 소각도 네. 좀 지금 좀 법안이 조금 애매한 것이 6개월 내 소각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3년 동안 유예가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게 또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무작정 이거를 또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나이스한 시나리오는 6개월 안에 소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게 좋은 증시가 거예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예. 방안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사주를 기업 매입하고, 입장에서 부담이 예. 될 수 있지만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뭔가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겠네요. 자사주를 이제 매입하고 소각을 3년 안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법안이 나와버리면 힘든 거고 1년 안에 소각해라. 자사주 그러면 소각을 시장은 할 좋아할 필요가 거고.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네, 가장 네.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 증시가 5,000포인트 가기를 바라는 그 분들도 누구보다도 있고 바라죠. 우리 예. 시청자분들도 다들 증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생각해야 될 변수가 많습니다만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의견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식이다. 기회비용적인 측면 생각하셔서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LNF입니다. 정용수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65,000원이거든요. 10% 갖고 있는데 홀딩해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LNF가 리튬 인산철 양극재 사업을 통해서 뭔가 좀 작품을 장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기업인데 현재로서는 약간 좀 그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강재현 파트너님도 LNF 좋게 보시나요? 네, 이제 전에 우리 한번 했던 종목 했던 종목이죠. 네. 그때 좋게 네, 얘기하셔가지고. 전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전 나쁘게 안 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대장 하나만 우리 얘기를 해버리면 LG솔루션이 7월 한 달 동안 상승폭이 30%입니다. 그러니까 LG솔루션 하면은 시가총액 지금 이제 3위까지 올라왔는데 엄청난 시가총액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LG에너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시적적인 부분에서 어니 서플라이 나온 것도 있고 테슬라하고 LNF 관련된 공급 계약도 또 맺고 중국하고의 특허 소송에서 이기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 업종으로 보게 되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가 바닥을 찍고 내년엔 좋아지고 그 이후엔 좋아진다면 성장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세에 따른 우려도 해소되었으면은 LG솔루션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다 움직임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 리튬 가격이나 뭐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LNF 기술력 굉장히 탁월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대 위에서 가격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움직이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자리대에서 그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근데 LNF는 확실하게 자리가 어느 정도 탄력을 붙으려면 이 가격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추세를 넘어가는 자리대가 79,8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8만 원 전후를 넘겨야지 그 이후부터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케이스고 지금 LNF도 사실 보게 되면은 지금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냐 일봉을 보게 되면은 한번 강하게 튀었다가 저점을 깨냐 안 깹니다. 이 시가 자리 때 안 깨죠. 강하게 튀고 나서 이 시가 자리 때 깨냐 안 깹니다. 강하게 튀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시가 자리 때 안 깨고요. 강하게 튀고 안 깨고 계속 우상향입니다. 계단식 우상향이에요. 근데 계단식 우상향의 특징은 뭐냐면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이 이런 케이스를 보입니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LNF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뭐해도 결과적으로 하루하루는 상승 하락이지만 좀 길게 보면은 이게 어느샌가 저점에서 3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LNF는 바닥은 확실히 나왔으니까 사실 바닥 나오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시간 투자만 하면 되거든요. 바닥 나왔으면 기껏 해봤자 행보 그리고 모멘텀 받으면 상승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질 거 없을까? 가져가셔야죠. 시간은 걸린다고 위가 보이는 시간이라면은 어느 정도 내가 회복할 수 있고 상승이 보인다면은 그 시간 투자는 지금 하실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NF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뭐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니켈 가격하고 리튬 가격 동향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동사의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부분 업황 턴어라운드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 정도에 또 리튬 인산철 양극재 사업을 통해서 성장 엔진을 또 확보하게 된다면은 뭐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그리고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모두 공략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LNF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위가 보이는 기다림이라면 기다려야 한다. LNF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만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91,000원이고요. 3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두산이랑 망설이다가 하나를 매수하셨는데 이거 배당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우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에너지,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들이 현재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한 역할을 또 했던 것도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에 대한 하락을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런 지주사 관련된 모멘텀은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도 저는 하나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
일단은 홀딩하는 쪽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바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주반상회 주제는요. 급락장 속에서 이 종목으로 손실을 방어해 보자. 강재현 파트너는 현대차 가져오셨고요. 이상로 파트너는 네이버 가져오셨습니다. 강재현 우리 파트너님은 스탠스가 정확해요. 명확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 좋아하시고 맞아요. K배터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현대차 분명히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그 어저께 관세 협상 타결되었을 때, 네. 저 어저께 그 기사,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과 유럽과 동일한 15% 관세. 네. 근데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럽과 일본은 2.5에서 15가 된 거고 우리나라는 0% 무관세에서 그렇죠. 15가 됐으니까 경쟁력의 열의를 가져간다. 제가 어제 그 기사, 그 뉴스를 보면서 화가 엄청 났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계산했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FTA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일본,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까지도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체를 다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산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하느냐라고 할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합니다. 그럼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의 제로 관세에서 지금 현재 25% 품목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고 이번에 8월 1일 날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관세 인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0%에서 15%로 가면서 2.5%라는 부분이 약해졌다 생각하지만 그 외적인 일본이나 다른 경쟁하는 자동차 메이저 회사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는 25% 관세를 더 부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7%가 나는데 가장 높은 기업, 레거시 이제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기업은 기아였고요. 그 다음에가 현대차고 나머지는 적자이면 3%에서 4% 내외의 영업이익밖에 되질 않습니다. 경쟁을 붙죠. 경쟁 관계가 치열해진다. 그러면은 돈을 잘 벌고 있고 돈이 많은 회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마켓쉐어가 미국에서 12% 근처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시장은 지금과 내년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현대차 그룹은 메타플랜트를 통해서 점점 미국에서 생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면 지금 현대차는 정말 너무나 꼭 좋은 기업이고 사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좋습니다.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 0에서 우리나라가 15%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25%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0%에서 15% 갔다고 하잖아요. 예. 무관세가 아니고 지금 25%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줄어서 실적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에서 15%준 거예요. 0에서 25로 갔다가 15로 그죠? 내려갔다. 그겁니다, 예. 원래. 근데 지금 보도하는 것은 0에서 우리가 15% 갔다고 하잖아요. 중간에 이 과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지금은 25%에서 15% 갔으니까 사실 현대차에서도 반응을 하는 것이 다행이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 무관세에서 이제 관세가 매겨졌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악재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 악재가 조금은 덜어내는 과정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강재현 파트너님 이야기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현대차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이 없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미국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생산 시설을 이미 구축했고 더 많이 구축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고로 현대차의 미래는 밝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25%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건 전체가 다 동통이었죠. 자동차는 품목관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예전에 25% 관세 때는 현대차가 6조 정도의 감익이었고요. 지금은 15%가 되면서 이 감익이 한 2조 정도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차가 1년에 작년에 14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됐다면 이제는 최소 12조 이상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올라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모로 가치 있는 주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봤고요. 이상롱 파트너는 네이버 가져오셨어요. 아까도 기회로 볼 수 있는 쪽에 AI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네이버도 그런 관점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8월 4일 날이 되면 그 국대 AI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두 AI,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충시키고 이거에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베네핏을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이제 10가지 업체가 지금 현재는 경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5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8월 4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네이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최근에 대해서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지만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가 AI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여전히 좀 유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현대차 오늘 시장 분석부터 상담이랑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반장님께서 걱정되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저는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포착의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검색식과 검색기가 있어야 됩니다. 검색식 플러스 검색기 풀 패키지 특강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쉬운 8월의 출발이지만 다음 주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짜 주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